자, 558페이지 그 분묘기지권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여세요. 그래서 뭐라고 좀 적어주시냐면 일종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종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성립요건 2번을 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나 허가 없이 그냥 무단으로 뭐를 설치했다는 거죠? 분묘를 그냥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버티면 20년을 버티면 그걸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2번 지문 맨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지료가 문제가 되잖아요. 원래 남의 땅을 쓸 때는 지료를 내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거는 무상 지료를 인정하거든요. 이렇게 쓰세요. 무상 지료 인정. 이건 왜 무상 지료를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0년 동안 지료를 내왔어요, 안 내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몰래 했으니까 지료는 당연히 안 냈겠지. 그러니까 지료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동의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거 없이 했었으니까 무상으로 20년을 써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뭐 해라. 지료 안 내도 된다. 예, 그 무상 지료를 인정한다. 그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밑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분묘 기지권자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뭐 하는 것이고 전속하는 것이고 거기다 채색합니다. 종손에게 전속. 그러니까 다른 후손들은 일체 관여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지사에 뭐 해라 뭐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야? 응? 그게 종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집 제사는 그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남의 집 제사하고 우리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예. 예. 그 매형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매형들이죠. 이제 누나가 있으니까 매형들이 이제 저희 집 제사에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와. 제사 지낼 때 누나들만 오고. 예. 근데 그게 싸울 만한 일인 게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예컨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살아생전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 이렇게 무슨 뭐 회 종류 이런 거. 회 가지고 떠서 이렇게 올리는데 무슨 회를 올린다고 막 그러는 거야. 어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신 거 올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커피도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빵을 좋아하면 빵 올릴 수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좀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매형들이 안 와요. 누나들만 오고. 이제 그 경상남도 그 충무 이쪽에 가니까 이제 한번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이 또 제사라서 제사 지나는 걸 우연히 봤는데 비빔밥도 올리더라고. 그 비빔밥. 그래서 비빔밥을 왜 올리나 했더니 거기에 그냥 그 비빔밥 같은 것도 올린대. 예. 그래서 무슨 뭐 비빔밥도 이런 데서 먹는 그런 비빔밥이 아니라 그 해산물이 들어간 비빔밥. 뭐 그런 거 이렇게 올리더라고. 맛있죠. 당연히 맛있지. 예. 아무튼 뭐 이게 지역마다 다 뭐 그 풍습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다른 후손들은 일체 관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공시의 기능 이렇게 가보니까 이 분묘기지권은 일종의 법정지상권이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권리니까 뭔가는 공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지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오죠. 공시가 안 되니까. 그럼 평장은 뭐고 암장은 뭐야? 평평하게. 암장은 암매장.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 예. 평장은 평평하게, 암장은 암매장한 거,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정상적인 분묘 형태로 갖춰줘야 이제 기지권이 인정된다는 거고요. 4번에 이제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좀 중요하고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기지 자체의 가로에 보니까 봉분의 기저 부분이라고 돼 있죠. 그 기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뿌리라는 뜻이야. 뿌리, 기저. 그러니까 봉분의 뿌리 부분뿐만 아니라
예? 그 봉분의 어떤 그 뿌리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색합니다.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까지 채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이 여기 이제 묻혀 계시겠지? 예. 그러면 기저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저야. 예, 여기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달랑 인정하면, 분묘기지권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정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묘에 우리 언제 가죠? 명절 때, 뭐 설이나 뭐 추석 때 가잖아. 예, 가서 어떻게? 예? 절하잖아, 절. 예, 예. 절하는데 어디서 절하냐고? 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뭐 서가지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근데 맹숭맹숭 절만 해? 아니면 음식도 나? 어디다가 음식 나? 묘 앞에다가 이렇게 제단 같은 거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음식 차려놓고 쭉 서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죠? 예. 근데 저희 집은 남자가 먼저 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여자가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같이 하시나요? 아, 이제 저희는 남자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하고. 근데 또 순서가 있어. 남자들은 이제 그 아들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하고 그 여자들은 누구를 먼저 시키냐면 며느리를 먼저 시켜. 그리고 딸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걸 어머니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코치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달랑 인정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식을 차릴 자리가 없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음식을 여기다 놓아야 돼. 여기 위에다가. 절은 어디다 해야 돼? 올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주위의 공지를. 그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소유자한테는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얼만큼 인정할 건지. 예? 이게 도대체 얼만큼 인정할 건지가 문제가 되잖아. 예? 이게 뭐 100평을 인정할 건지 200평을 인정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줄에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정한대? 개별적으로 정한다. 거기도 채색합니다.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쉽잖아.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응? 그때 달라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소송 붙어봐라 이거야. 소송 붙어보면 누가 알려주겠다는 거야. 법원에서 법관이.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고 이게. 그럼 이거 가지고 계속 소송해야 되잖아.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그리고 국가한테. 왜 국가한테 문제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돌아가신 분이 이제 아들을 생산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한테 넘어간다 그랬지? 이 아들 또 아들 낳았어. 그럼 어떻게 돼? 또 넘어가지. 근데 이 아들이 막 뭐 60몇 대까지 내려간 거야. 계속 아들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계속 인정돼. 언제까지 그러니까? 영구 존속된단 말이야. 영구 존속. 아들이 계속 태어나면 안 태어날 수가 없잖아. 계속 아들이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분묘기지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좀 정리할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분묘기지권의 인정 범위. 그러니까 공간적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묘의 주의 공지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건 그 취지는 아까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 인정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대법원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 말이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없으면 소송 붙어봐라.
그러면 일일이 건별로 법원에서 정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막연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점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이게 이제 소위 시간적 개념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려면 제일 중요한 권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권리자가 무엇을? 분묘를 뭐 하는 동안? 수호봉사하는 한 영구적으로 인정됩니다. 영구존속. 예컨대 이분이 살아생전에 뭐 하셨냐면 가령 뭐 세종대왕이야. 그러면 이 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처럼 훌륭하신 분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길이 이렇게 보존해줘야 되는 거 맞지? 예. 근데 세종대왕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이야. 뭐 하다가 죽었다고? 도망가다가 사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공교롭게 도망가다가 사망한 아들들이 되게 잘 된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러면 이 묘도 수천 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낭비잖아.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구적으로 존속한다는 게 소유자한테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 낭비니까 이 존속기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일단 존속요건 세 가지를 좀 볼게요. 분묘기지권인 존속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권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종손이 있어야 돼. 종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분묘가 있어야 돼. 분묘가 없으면 말하자면 이것도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건은 소멸이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분묘기지권에서 분묘를 소멸시킬 만한 그 어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묘를 없앨 만한 원인이. 흔하게 생각하면. 홍수 같은 거, 홍수. 뭐 방치는 여기에 들어가. 수호봉사. 근데 홍수 같은 거. 홍수가 져가지고 막 쓸려 나가는 거야. 뭐가? 묘가. 그럼 쓸채가 없잖아. 실체가 없으면 뭐 소멸이 되는 거지. 분묘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봉사라는 것은 수호한다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뜻인데 누가 지켜야지? 종손이, 권리자가. 예. 그 다음에 봉사한다는 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가 본다는 얘기잖아. 누가? 그 종손이. 예. 근데 여기서 27회 본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한 거야.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자, 그러면 포기각서를 제출한 그 순간에 분묘는 있어야지. 예.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즉시 소멸 아니면 분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존속. 아니고 즉시 소멸. 왜 그럴까요? 이게 작년, 재작년 27회 본시험에 나왔던 거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아주 재밌는 제도인 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 돌아가신 분이 뭘 알아, 알기는, 개뿔. 그러면 누가 알아, 그걸? 그 종손이. 근데 그 종손이 그 의사가 없다는 거야. 무슨 의사가 없다는 거야? 수호봉사의 의사가 없대. 난 더 이상 제사 안 지낼 거야. 뭐 4,500년 된 묘까지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제사를 지내. 나 그냥 포기할래. 라고 제출을 하면 즉시 소멸이다. 뭐가 있어도, 분묘가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권리자의 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1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법은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분묘기지권 때문에. 왜?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좀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묘의 설치 면적 정리해보면 모든 분묘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개인묘와
공동묘. 개인묘는 뭐고 공동묘는 뭘까요? 혼자 들어가 있는 거. 예, 이거는. 아니, 합장도 이거에 들어가. 이게 이 공동묘가 뭐냐면 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묘역이 이렇게 산 하나에 걸쳐서 막 수천 기가 막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이제 하남에도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러니까 막 수천 기가 막 산 하나 전체에 있는 거. 그런 게 뭐야? 공동묘. 그런데 개인묘는 뭐냐면 이렇게 막 좀 잘 갖춰진 묘 있잖아. 이렇게. 예. 때도 막 입혀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건 개인묘.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기준이 생겼어.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 자, 분묘기지권은 면적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다 그랬지 몇 제곱미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기준을 제시해 주겠다는 거야. 2001년 1월 13일부터. 그래서 절대 얼마로 넘어가지 말래. 30제곱미터 넘어가지 말래. 그러니까 이 한계를 정해 준 거야.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진작에. 진작 언제부터? 한 500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좀 있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공동묘는 한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되고요. 단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제 이 공동묘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 거지. 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묘들이니까. 이 숫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30, 10, 15 이런 거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1번은 뭐를 제한하는 거냐면 공간적인 부분을 제한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시간적 부분에 대한 그 제한은 한번 볼게요. 분묘의 설치 기간. 이거는 원칙 예외로 나눠서 한번 살펴봅니다. 원칙 예외. 30년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30년씩 1회를 연장할 수 있어요. 합치면 몇 년이 되겠어요? 원칙은 30년인데 한 번을 30년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 60년이죠. 자, 이것도 중요한데 뭐를 제한한 거냐면 이거는 시간적 개념을 제한했죠.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으로 있어도 된다 그랬잖아. 예,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 몇 년까지만? 60년까지만.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뭐하고 충돌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충돌하지?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거를 우선이냐라고 생기실 때 똑같이 이것도 관습법에 의한 법정상권이고 이거는 특별법인데 이 법과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관습법. 이것도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한다 이 개념보다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잘 보시면 돼.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전에 만들어진 묘는 2001년 1월 13일 전에 만들어진 묘는 장사법의 적용을 안 받아. 왜 안 받아? 기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 이후부터만 장사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60년 있다 다 철거하라는 얘기잖아. 내 땅에 있는 내 조상묘도 철거해야 돼? 아니면 남의 땅에 있는 것만 철거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모든 분묘가 60년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땅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잖아. 이게 이제 소위 타 물권이니까 내 땅에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 개념은 그게 아니고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까지만 있으라는 얘기야. 60년.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언제 설치된 묘냐에 따라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고향집에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선산에 대대로 물려받았다면 최소한 몇백 년은 됐을 거 아니야. 그 몇백 년 된 묘 다 철거해야 돼? 아니라는 거야. 왜? 이거 전에 만들어진 묘는 계속 가는 거야. 앞으로도 쭉. 예. 근데 언제 이후부터만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만 몇 년에 60년만 있을 수 있고 이후에는 다 철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게 한 5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어떻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효과가 없어?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
우리 막 산에 보면 묘가 잔뜩 있잖아. 그런 게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그러니까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보다는 어느 나라에 좀 어울리는 제도예요. 예? 중국, 미국 이런데 땅덩어리가 엄청 큰데. 예? 우리나라는 손바닥보다도 작잖아. 이런 데서 이런 대국적인 제도를 갖고 있어서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이제 장사법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 562페이지 가실게요. 562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563페이지 양가로 4번에 그 뭡니까 1번에 몇 년으로 한다 그랬지? 30년. 그리고 1회에 하나여 몇 년을 연장한다고? 30년.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 자동 연장 아니면 연장 신청을 해야 돼? 연장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칠판 잠깐 보시고 연장 신청을 안 하면 몇 년이야? 30년. 하면 60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질문 연장 신청은 누가 해야 할까요? 종손이 안 해. 왜 안 하냐면 여기는 종손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세나 종손이라는 말을 쓰지 장사법에서는 그런 개념 없어.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연고자. 그럼 연고자라는 개념이 누구냐? 볼게요. 칠판 잠깐 보시고. 분묘기지권에서는 누구한테만 계속 인정한다 그랬지? 아들한테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사법에서는요. 딸이 있대. 딸이 있을 수 있잖아. 딸이 큰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딸이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대. 그러면 누가 연고자겠어? 딸이 아들이. 둘 다인데 한 명만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연고자는 1인을 말하는 게 공동 연고자는 없어. 아니 딸이 연고자가 되는 거야. 왜? 연장 자녀를 연고자라 그래.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장자를 연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아들만 셋 있으면 누가 되는 거야? 큰아들. 근데 딸만 셋 있으면 큰딸. 근데 이게 딸이 연고자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으냐면 징역을 가할 수도 있어. 누가? 딸이. 왜 징역 가냐면 이거 60년 지나면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거든. 근데 철거를 안 하면 징역을 보내. 1년 1천. 그때는 누가 가는 거야? 딸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뭘 좋은 걸 딸시켜, 안 좋은 거를 딸시키는 거지. 거기 양가로 7번에 보면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철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에 연고자는 이라는 주어가 사용되었죠. 연고자는 채색 넘어가다 보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채색하시고 밑에 줄 보면 뭐 하라는 거야. 철거해서 화장해가지고 뭐 납골하든가 뭐 해라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뭐를 없애버리라는 거야. 분묘를 몇 년 안에 1년 안에 누구 보고? 연고자 보고. 근데 밑에 2번에 보면 안 하면 몇 년 몇 천에 형벌이 돼. 1년 1천.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결국에 이런 케이스라면 딸이 누나야. 아들이 뭐고요? 남동생이고. 그럴 때는 징역 가야 될 때는 누가 가? 딸이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분묘기지권으로 따지면 누가 기지권자가요? 아들이. 딸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여기는 의무만 부담하는 거야. 권리만 누리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그지 같죠? 뭐가 그지 같아? 자, 분묘기지권이 그지 같아? 아니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그지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뭐가? 아니, 둘 다 그지 같진 않아. 하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돼 있어. 이건 합리적으로 돼 있는 거야. 그지? 아들이든 딸이든 개념 없이 그냥 뭐 연장 나이 많으면 뭐 부담하라 이런 뜻이니까 합리적이잖아. 이게 아주 그지 같은 제도지. 그죠? 이 분묘기지권자가. 그래서 이 개념은 좀 구시대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제도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2012년도죠?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진 거예요? 간통죄가 왜 없어졌어?
이혼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죄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죄란 말이야. 이 죄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냥 서로 좋아한다는 게 뭔 죄가 돼? 예?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야. 물론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껴있기 때문에 간통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좋아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그렇죠? 그건 죄가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간통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깨지는 문제가 생겨. 이제 가정이 깨지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주면 된다고. 지금은 다 그렇게 처리한단 말이야. 이게 형사사건으로 보지는 못한다고.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있었었냐면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 통계를 내보니까 간통으로 이렇게 걸려서 징역 가는 그 확률이 그러니까 남편이 간통죄가 이제 간통을 했다. 그러면 여자들은 뭐를 안 해? 신고를 안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소를 안 하는 거야. 왜? 간통죄 고소하잖아요. 간통죄 고소하면 자동 이혼이야.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정상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간통했는데 남편은 절대 안 참아. 100% 고소한다고. 그냥 앞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되는 확률이 누가 훨씬 많은 거야. 여자가 훨씬 불리한 제도라고.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도 바뀌어야 돼. 뭐 이런 쓸데없는 제도를 뭐 하고 있어. 왜 쓸데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냐면 요즘에 우리 아들 안 낳고요. 딸 하나만 낳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 그죠? 이게 안 맞는 제도라고 이게. 그럼 딸만 있는 그 돌아가신 분은 분묘기지권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제도가 쓸데없는 제도고 시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제도다라고 새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5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연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자연장이라는 게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자연장의 의의를 좀 잠깐 읽어볼게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죠? 그거 두 줄 다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왜? 거기 써 있잖아. 화장한 유골을 이랬으니까 100% 화장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화장을 하면 뭐가 나오죠? 이제 그 잔재물이 남잖아. 그거를 곱게 빠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곱게 빠는 거를 빠놓은 결과물을 뭐라 그래? 골분이라고 해. 곱게 빨수록 좋다 그래요. 그래서 곱게 빤다고. 그 빻아주는데 돈 받아 이거 빻아주는데 2만 원? 저는 15,000원 줬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 5,000원 올랐으면 많이 올랐네. 근데 이것도 빨 때 그 빻아주는 사람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이거 뭐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이 좋은 데 가셔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 5만 원 정도 준 것 같아.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빠면서 막. 그렇게 저 돈을 요구해. 아무튼 그래서 골분을 곱게 빠면 좋다고 그래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곱게 빠서 어디에다가 묻으라 그랬어요? 수목이나 화초나 잔디. 만약에 수목 밑에 묻으면 그게 무슨 장이야? 수목장. 화초 밑에 묻으면 화초장. 잔디 밑에 진짜예요, 진짜.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인데 그런 걸 합쳐서 뭐라고 한대? 자연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어디다 하니까? 수목이 하니까 수목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자연장이에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분묘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뭐가 아니라고? 분묘가 아니야. 왜? 봉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분묘는 뭐가 다르냐면 분묘는 만약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나무 캐내고 여기다가 묘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그런데 자연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 있는 대로 나무 있는 밑에다가 땅 파고 뭐 하는 거야? 골분 묶고 덮어줘. 그 외부에서 보면 아무런 뭐가 없는 거야. 자연의 훼손이 없는 그런 걸 자연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거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야.
매장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장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매장 금지에 관한 법률 분명히 만들어진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무조건 다 뭐 하도록, 자연장 하도록 갈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는데 무슨 매장을 할 거야.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제도가 자연장이다. 그래서 핵심은 자연장은 뭐가 아니라는 거, 분묘가 아니라는 거.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자연장은 분묘 설치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즉 60년에 적용을 받는다. OX, X. 왜 X? 분묘가 아니니까. 예, 그런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연장 여러분 하라 그러면 어디다 하고 싶어요? 1번 수목, 2번 화초, 3번 잔디. 인조잔디에다 하면 썩지. 예, 썩어서 안 돼. 예, 수목에다 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목에다 사람들이 하는 게 가장 흔하거든. 거의 한 90% 이상은 수목에 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런 또 관습이 있어.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에? 소나무 말고 영험한 나무. 이렇게 영험한 나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벼락 맞은 게 뭘 영험해? 그거 말고 그 벼락 맞은 거는 도장 팔 때 쓰는 거고요. 그 벼락 맞은 거는 죽어서 안 돼. 그런 건 안 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영험한 나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우리 양평에 용문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은행나무 딱 봐도 영해모 보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못 찍어. 왜 찍어 사진을? 나무를 그냥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다니까. 그 나무를 딱 보면. 그러니까 왜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나무 있잖아. 그 나무 봤을 때 어때? 영험해 보이잖아. 그런 나무에다가 자꾸 이제 뭐를 하고 싶어. 여기다 이제 땅 파고 묻고 싶잖아. 예. 근데 이렇게 막 수십만 명이 땅 파고 뼈가루 묻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나무 죽겠지? 예.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65페이지 맨 밑에 자연장지 설치 제한적 있죠, 그죠? 예. 거기서 뒷페이지까지 쭉 연결돼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한 나무에다가 막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 있잖아요. 먹는 물 근처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특히 어느 강 주변에는 절대 하면 안 되겠어. 한강 주변에. 예,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식수원으로 쓰는 뭐 한강이나 금강이나 뭐 또 뭐 있지? 뭐 낙동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금강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근처에는 하지 말고, 나무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보존림이나 채종림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 그런 데는 절대 하지 말래.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어때? 그 경복궁 마당에 이제 그 이렇게 뭐 있지? 그 보도 깔려 있는 거 있잖아. 그 보도 드러내고 하는 건 어때?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예. 왜 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안 되는 데가 있다. 일본 애들은 자연장을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일본 애들은 어디다가 하냐면 자기 집에다 또 많이 해요. 자기 집에다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원래 일본이 집이 이렇게 땅이 넓지도 않잖아. 예, 근데 그 자기 집 조그마한 텃밭에다 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골분을 빠서 이런 그 사기 그릇 같은 데가 담아가지고요. 찬장 같은 데가 넣어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대, 일본 애들은.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런 그 뼈가루가 막 40-50개씩 있는 집도 있어. 왜냐면 수백 년 이렇게 걸쳐오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 되면 찬장문 열고 막 거기다가 기도하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그런다고. 일본 애들이 또 잡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은 뭐 그 잡신이 한 8만 개 정도 잡신이 있다 그래요. 8만 개. 자, 밑에 이제 567페이지에 내려가면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를 좀 먼저 잠깐 좀 잡아 드릴 건데요. 농지를 그죠? 우리 중개할 때 농지 중개 의뢰 가능자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포인트 먼저 좀 잡아 드릴게요. 농업인이 농지를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면,
농사 안 질 거예요. 그리고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 그런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주말 체험 영농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계시라고.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네, 뭐가 이제 포인트냐면 공법 시간에도 농지법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죠. 네, 근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농지는 이거 중심으로 가는 거야. 이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네? 농지를 왜 보존해야 돼? 이런 개념을 배우는 게 공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안 중요해.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농지를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중개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농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나 못 사, 농지를. 네? 그럼 딱 세 사람만 사는 거야. 누구?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또 주말 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 요 세 사람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타겟으로 어떻게 농지를 중개할 건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게요. 농지의 의의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철수 끝부분에 보면 지목이 뭐를 농지라고 그런데 전답, 과수원.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세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그런다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농지의 소유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농지법 6조 1항인데요. 첫 줄을 한번 이렇게 쭉 채색을 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걸 무슨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그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걸 한자 그대로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야? 경자유전이. 경자가 무슨 뜻이냐면 밭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농업인이 유전한다는 게 무엇이야? 밭을 소유해라. 그러니까 농사 질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라 이 뜻이야. 이걸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면 농지는 아무나 못 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원칙을 유지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 없어? 있어. 어떤 문제점? 이 세 사람만 사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농지를 아무도 안 사. 왜 아무도 안 사? 농사가 힘들어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 원칙을 일부 좀 후퇴한 게 바로 요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 그래서 이 주말 체험 영농은 뭐가 아닌 거야. 농업인도 아니고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농업인이. 그럼 비농업인은 어디에 많이 살지?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제도가 바로 주말 체험 영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농지 중개하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이 주말 체험 영농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손님이 왔어요. 우리 가게 와서 농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물어봐야지. 뭐라고 물어봐야 돼? 제일 먼저 농업인이시냐고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농업인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영농 하실 거예요? 물어봐야지. 그때 아니래. 그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주말 체험용.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 면적이 달라서 그래. 이제 뒷장 한번 넘겨볼게요. 거기 이제 그 570페이지 하단 박스에 디귿번만 아시면 돼. 주말 체험 영농. 읽어볼게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얼마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법률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미만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특이하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죠. 그거까지 소유할 수 있대. 그리고 바로 밑에 이때의 면적 계산은 1인당이 아니고요. 세대당이야. 세대원 전부에다가 역시 채색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남편이 이미 주말 체험 영농으로 5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 그럼 부인인 세대원이 얼마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49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왜? 1000 미만이니까 1000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더 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나요? 더 하고 싶어. 더 좋은 방법.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혼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야. 또 하나. 이거 아니면 되잖아. 이거 주말 체험농 아닌 걸로 하면 되지. 뭐가 돼? 농업인이 되는 거도 관계없지, 그지? 예, 이렇게 하면 면적 제한이 없어요. 오른쪽에 이제 보면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제한이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 취득 제한,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는 경우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규 영농을 말하는데 정상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거면 1000제곱미터 이상 사야 돼. 근데 이제 특수작물만 재배할 거다 그러면 얼마 이상은 사야 돼? 330제곱미터 이상. 자, 칠판 볼게요. 농업인은 면적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면적의 취득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크고 작고 이런 게 제한 없다. 그런데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 얼마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여야만 취득할 수 있어. 그럼 주말 체험용농은 반대로 얼마 미만이어야 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이건 1인당 세대당, 이건 세대당이야. 위에 거는요. 이건 1인당이야. 이건 1인당이고 아래 거만 세대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손님이 왔는데 농지를 찾아. 예, 그러면 농업인이세요라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농업인이래. 그럼 아무 농지나 해줘도 되는 거야. 큰 농지든 작은 농지든 아무거나. 이해됐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농업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물어봐야지. 신규 영농 할 생각이에요? 그렇대. 그렇대. 예, 그러면 쬐끄마한 건 안 된다는 거야.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33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1000은 언제고 330은 언제냐? 이거는 정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를 말하고 뭐 쌀농사, 뭐 보리농사 이런 거 이거는 뭐를 말한다 그랬지? 특수작물 재배 같은 거, 뭐 꽃이라든가 약초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도저도 아니면 주말 체험 영농이라 그랬고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 미만까지만 1000 미만까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요게 이제 우리가 농지법을 여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있어야 되는데 그 471페이지 중간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 가서 받아온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시, 구, 읍, 면.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농취증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시, 구, 읍, 면에 가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 가시면 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시험과 관련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공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고요. 두 장 넘겨볼게요. 577페이지. 5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경영계획서 있죠? 농업경영계획서 밑에 한번 쓴다고 생각하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작물은 뭘 키울 거냐? 그 다음에 뭐 기계는 어떻게 어떤 기계로 쓸 거냐?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이 사람은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예, 쓸 수 있어? 이 사람은 쓸 수 있어. 써야 돼. 이 두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가 들어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문제인데 얘는 이걸 쓸 수가 없어. 왜? 농사 안 짓는다는 거야. 얘는 뭐 한다는 거야? 체험만 한다는 거야. 체험. 그러니까 거기다 제목에다가 쓰세요. 가로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주말 체험 영농자는 불요.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자는 이거 안 쓴다 이 말이야. 주말 체험 영농자는 그거 안 쓰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 자, 뒷장 넘기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등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거기다 가로 한번 열어주세요. 제목에다가 주말 체험 영농자도 필요. 이렇게 주말 체험 영농자도 필요. 주말 체험 영농자도 필요. 그러니까 농취증은 무조건 다 필요한 거야. 얘도 농취증 필요해? 얘? 예. 얘는? 얘도 필요해. 다 필요해. 누구든 농취증은 필요해. 근데 얘하고 얘는 뭐를 써야 되고 농업경영계획서 얘는 안 써.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시면 대리경작제도 있는데 패스 넘어가셔도 되고 맨 하단에 농지 임대차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작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차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데 이 소작행위를 금지시키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금지시키다 보니까 이게 70년대부터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한지 40년,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 금지가 된 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유휴농지가 속출하는 거예요. 이제 유휴농지가 왜? 그동안 농사 짓던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못 져 이제. 그런데 젊은 애들은 농사를 지러 안 가는 거야 시골에. 그러니까 유휴농지가 막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58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예외적 허용 방침으로 바뀌었어요. 예외적 허용. 거기다 우리 채색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임대차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 허용이니까. 근데 그 예외적 허용안은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예들 중에서 우리 두 개만 좀 채색을 할게요. 가장 흔한 예가 있어. 시험에도 그것만 좀 물어보니까 맨 밑에 K번이 있어요. 맨 밑에 K번. 소문자 K. 찾으셨죠? 네, 채색합니다. 첫 줄만.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거기까지 채색.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분들이 질병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또는 뭐 징집, 군대 갈 수 있고 취약, 학교 갈 수 있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거나 뭐 지자체 선거 나갈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농사 어떻게 할 거야? 못 지니까 어떻게? 임대차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뒷장 넘기시고 이제 위에서 세 번째가 소문자 L인데 60세 이상이 되어 거기다 채색하시고 60세 이상이 되어 세 번째 줄 끝부분 5년이 넘은 농지.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몇 살 이상이면서 60세 이상이면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진 분이 5년 동안. 그럼 우리 시골에 우리 노인 양반들 생각해봐. 농사 지었던 노인 양반들 대부분 몇 세 넘었어? 대부분이 아니라 다 넘었지 뭐 다. 60도 넘었고 농사진 그 기간은 5년 넘었을까요? 5년이 뭐야? 50년도 넘었지. 평생 농사 짓던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허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외적 허용이지만 사실상 전면 허용이라고 봐야 돼.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안 돼. 막 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가 된단 말이야. K번에 해당이 돼. 뭐가 걸려? 질병. 아픈 데는 있어? 사람들이? 한 군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잖아. 어디나 다 사람 조금씩 아프잖아. 혹시 손 드신 분이 계셨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할 것 같은데. 그분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야. 자기가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건. 아픈 데가 다 있지 뭐.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질문. 우리 임대차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해도 된다고. 자, 그럼 이제 계약의 방식 가보면 계약의 방식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4번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대항 요건과 대항력 요거는 세 줄 다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좀 중요한 얘기라서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여기서부터 채색을 좀 할게요. 시구 읍면장에게 가서 뭐를 받고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 농지를 뭐 받으면 인도받으면 거기다 따로 채색해 주세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즉 세자로 뭐가 생긴다는 걸까요? 대항력. 자, 그럼 대항요건 두 개를 찾아보세요.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또 하나 인도. 그게 대항요건이야. 그리고 다음 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긴다. 그럼 확인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확인 일자를 찍어줄 건데 이 확인 일자는 1번 손바닥에다 받는다. 2번 계약서에다 받아온다. 계약서에다 받아야지. 왜요? 왜? 이게 손바닥에다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지워지는. 안 지우려면. 이게 손을 닦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계약서에다 받아오는 거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주임법, 상임법 배울 때 확정일자라는 거 배우거든.
조심하시라고. 뭐 확정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확정일자고 달라. 무슨 일자라고요? 확인일자야. 확정일자라고 안 했어요. 농지법에는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없어. 다시, 농지법에는 무슨 제도? 확정일자라는 제도 없어. 무슨 일자만 있어? 확인일자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지임대차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농지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개념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7번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합니다. 거기다 채색. 주택의 최단 기간은 몇 년이죠? 2년. 상가의 최단 기간은 1년. 농지의 최단 기간이 3년. 왜 농지를 길게 줄 것 같아요? 그 작물이 이렇게 상품 가치를 좀 갖추려면 몇 년 좀 이렇게 자라야 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자면,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쌀처럼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뭐 작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있어? 사과는 사과도 그렇겠다 참. 왜냐하면 나무가 좀 커서 이렇게 뭐 과일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뭐 인삼, 도라지 이런 거는 한두 해 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주는 거라고 새기시면 돼요. 뒷장 가시고 강행 규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임대차 규제 내용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채색합니다. 누구한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대. 반대로 뒤집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 편면적, 어느 한쪽에 강행성이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럼 우리 농지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임차인, 임차인, 임대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밖의 제도는 제목만 좀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칠게요. 1번에 이제 주택법상의 투기가일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에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 거래규제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법인은 거래를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거래해라 이런 뜻이에요. 큰 의미는 없고 뒷장 가시고 3번, 4번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할게요. 5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이쪽에서는 그 전통사찰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그러니까 처분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돼. 그 세 번째 줄에 누구의 허가를 받고 하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거기다 채색하시고 거기도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그게 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가로가 또 있어요. 가로에 뭐라고 하냐면 양도 말고 대여랑 담보만 제공한대. 이때는 누구의 허가를 또 받으면 된대? 시도지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시험에 잘 나와.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해. 누구한테 허가? 시도지사 허가.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은 뭐 건너가고요. 8번 좀 중요한데 8번에도 별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육 환경은 보호받아야 됩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교육 환경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령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겠어요? 중학교 정문 앞에 사행성 오락시설이 있어. 막 이렇게 막 경품도 주고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왜 우리 바다 이야기 같은 거, 이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거, 라든지 아니면 빠찡코 같은 거 이런 거 중학교 정문 앞에 있으면 어때요? 왜 안 돼? 중학교 애들 좋잖아. 그거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근데 왜 안 되냐고? 그 아이들은 보호해줘야지. 어린 애들이 뭘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 형태로 보호한대. 1번에 절대 보호 구역이랑 2번에 상대 보호 구역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호할 건데. 절대 보호구역은 50m까지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건데 그러니까 빠찡코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PC방도 마찬가지고 만화가게, 술집, 숙박시설 이거 절대 못 들어가.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 사무실에 손님이 하나 왔거든요.
근데 건물을 하나 통으로 사겠다는 거야. 물어봐야지. 뭐 하려고요?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전층을 PC방으로 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좋은 물건이 있다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중학교 정문 앞에야. 아주 기가 막히게 좋지요. 왜 기가 막히게 좋아? 중학교 앞에 PC방 최고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계약서 썼단 말이야. 이게 바로 중개사고가 된다고. 왜 중개사고가 돼? PC방 허가 안 나오니까. 예. 그 이건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 가격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번에 상대보호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데 200m 채색해 주시고 이거는 행위 제한이 조금 완화된 내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PC방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데를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해. 절대는 절대 못 들어가고 상대는 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그거 결정은 교육감이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결정은 교육감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PC방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아주 좋은 거지. 논하는 장사지. 왜요? 그거 허가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 그런 걸 허가받으면 권리금 많이 받을 수 있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 보호구역 안에는 그런 물건들이 제법 비싸게 팔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보호구역에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에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